집을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월세로 버티는데 한계가 금방 올 거예요. 어른공자님이 지금 출연하신 지 한두 달 만에 또 김작가 TV에 오신다고 바깥에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오늘 눈 오더라고요. 눈을 헤치고 왔습니다. 자, 그 사이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작가님 채널 나온 다음에 네.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조회수 잘 나왔더라고요. 4부작의 풀 버전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만 회는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넘겼어야 되는데. 넘었던 것 같아. 풀 버전까지 합치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채널도 조금 더 좋은 내용을 다루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일단 제가 좀 다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쉽진 않고 그리고 일단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늘면서 요새 좀 제가 작년 한 2021년도 말부터 좀 많이 들어온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중지됐을 때부터 이거예요. 지금 집 사도 되냐? 늘 있는 질문인데 그렇죠. 좀 요번엔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집을 사도 되냐는 질문은 저한테 하는 경우가 집값이 앞으로 올라요가 많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외면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게 그러니까 월세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월세 전세는 난리거든요. 좀 특히 월세는 그래프로는 안 나오지만 통계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서 집을 사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지의 여부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얼마나 안 나빠질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또 고민을 하다가 지금 2022년도에 저는 월세나 전세로 계약할 때가 아니라 집을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네, 사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집이 없는 분들은. 왜냐하면 전월세로 버티는데 한계가 금방 올 거예요. 월세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항상 이게 수요, 공급, 거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거래를 틀어 막아놨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거래를 틀어 막아놔서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의 변동이 안 보여요. 저희가 최신의 수도권 전체를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시세를. 저희 회사 내규에 있는 데이터를. 근데 데이터가 옛날이랑 다른 게 옛날에는 거래가 일정 이상 있으니까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나오는데 지금 데이터가 잘 안 나와요. 호객노노를 들어가셔도 평균가랑 마지막 실거래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정식이 더 이상 안 통해요. 거래가 너무 적어요. 역대급 제일 적을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거래가 이 정도로 적으면은 가격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가격이 내려가야 돼요. 거래가 이 정도로 없으면. 근데 나가보면 안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거래가 안 되잖아요. 전세랑 이제 매매를 원래 선택하던 분들이 대출이 중지가 되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는 폭등을 하고 있는데 월세는 제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두는 영역이에요. 원래 월세 계약하는 사람이 제일 적으니까요. 한국은 맨 처음에 생애 최초로 제일 선호하는 게 원래 전세고 그 다음이 매매고 전세 이꼴 돈 모아서 매매를 한다는 개념인데 월세 이꼴 약간 어떻게 보면 못 사는 사람 같기도 하고 월세로 잠깐 그쵸. 뭐 그렇게 생각하죠. 지나가는 지역. 그런데 그런 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한국은 문화 자체가 월세에 대해서 이슈화 시키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입자들은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안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월세로 왜 갔냐는 거예요. 전세가 없으니까 갔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거나 좀 금리가 비싸지거나 원리금 균등 상환 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용 비용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해요. 내가 대출을 끼고 저 집을 사는 게 주거 비용이 싼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싼지 월세를 내고 사는 게 싼지 계산을 해요.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합니다. 그런데 전세를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여태까지 제일 쌌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실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면은 이게 월세 내는 거랑 똑같거나 더 비싼 거예요. 그 와중에 전세로 들어가려면 보증금도 많아야 되니까 월세 쪽으로 다 밀려나시는데 당연히 월세 공급은 늘어날 리가 없는 게 다주택자가 계속 줄어왔잖아요. 다주택자 규제를 5년 동안 멈춘 적이 없고 다주택자만이 월세랑 전세를 공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 월세 매물도 적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 질문은 월세가 언제까지 올라가겠냐는 거죠. 언제까지냐면 전세로 선택한 것보다 마진이 좋은 점이 없어질 때까지죠. 그럼 전세로 다시 나올 테고 전세가 불안해지면 또 매매 시장이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매매 시장 잡으려면 전세 시장 같이 잡아야 돼요, 먼저.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거래 형태는 어쨌든 세 개인 거잖아요. 월세, 그렇죠? 전세, 매매. 그렇죠.
매매가는 조금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현재까지로만 봤을 때는?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일단 아니라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전세 월세는 어쨌든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매매가 서울에서 뭐 경기도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사실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도 뉴스에 나오는데 왜 아니라고? 일단은 마지막 실거래가보다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도 맞고 네. 호가가 내려간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락하고 있다 함은 시장 전체가 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을 해서 더 싼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모습이 하락이에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람들은 주택을 사지 않고 대부분 전세 시장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망가서 사전청약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전세도 많았고 전세가 쌌어요. 그때 서울 강남 전세가율이 30%대였어요. 강남 아파트가 그때 15억을 했어도 전세가 5억이 안 됐던 거죠. 그럼 전세 살만 하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2010년, 15년까지는 거래가 하락하면서 거래가 웬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뭐 2억이 떨어졌다, 1억이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 거래가 없는데 위에 점이 찍혔다가 밑으로 띡 찍힌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은 상황마다 다른데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로얄 등 로얄층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닌 걸 수도 있고 맞아. 1층인 것도 있고 맞아. 그리고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이 하락한 거래 중에 취소 거래가 꽤 많아요. 이게 신문 기사를 아무도 안 다루는데 이게 상승한 아파트가 있고 하락한 아파트가 있으면은 상승한 아파트도 거래 취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락한 아파트의 취소 거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전부 다 오픈하거든요. 정보를. 그런데 중개 거래가 아니라 직거래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인 간 거래 아니면 약간 증여 비슷한 거래, 가족 간 거래가 꽤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중개사님들한테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증거 자료는 없어요. 거래는 원래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란 증거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하락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매도인이 더 이상 이 가격을 받을 수 없다고 포기를 해야 되고 매수인이 내려온 가격에 사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라 몇몇 거래만 가지고 시세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도 않고 내려가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시장이 망가져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이건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작가님께 시장이 수요 공급 거래 가격이 있으면 거래가 막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출이 막혔으니까 거래가 막혔잖아요. 이걸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어디 시장을 보는 게 맞냐면 대출이 중지가 됐어도 거래가 가능한 지역을 살펴보시면 돼요. 15억 원 이상의 시장은 지금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산정 방정식이 나오겠죠. 예, 근데 15억이 넘는 강남 아파트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오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왜? 시장 자체가 대출이 중지가 되면서 비정상인데 대출 중지가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은행들의 움직임도 약간 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은행이 이 기준금리랑 시중금리의 이 괴리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기준금리가 1%면 시장금리가 한 3%, 3.5%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1.25%인데 막 5%, 6%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 지금 은행들은 이 대출 금리를 많이 받으니까 정말 전례 없는 돈 파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행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시중에 돈을 끌어들였으면은 이거를 예금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예금금리를 올렸으면 예대 마진 때문에 예금금리를 올려준 만큼 본인들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대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임의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금리를 임의적으로 올리는 게 뭐 어떠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탈이 나요. 은행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1금융권에서 그런 식으로 기준금리와 어긋나게 시중금리를 어기다 보면은 고객들을 저축은행이랑 캐피탈사랑 사금융에 다 뺏겨요. 이미 뺏기고 있어요. 이탈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사람들의 적응 단계겠죠. 이거를 깨우치는 순간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금리를 다시 낮추려면 대출을 다시 옛날만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가 부채는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 부채, 가계 부채를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건 화폐 발행,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해지를 개인은 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대출 중지가 계속 오래 갈 수는 없다. 예, 그리고 대출 중지 때문에 시장이 망가져 있으니까 본 모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 본 모습의 일부라고 보여지는 대출 중지를 빗겨난 15억 원 이상의 시장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오르는지 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통계를 내보나 지금 현장에 가보나 현장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른다고 하고 있는지.
지금 막 오른다는 사람 내리는 사람 서로 막 싸우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중개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요새 그냥 다 올스탑이라 그래요. 그럼 판단 못하는 게 맞는데 강남에 가면 얘기하세요. 신고가 아니면 못 산다고. 근데 강남이 만약에 제 말대로 대출 중지가 풀린다면 강남이란 시장을 따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제 말이 틀렸다고 쳐요. 제 말이 틀렸고 강남을 따라갈 게 아니고 하락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저희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선택은 세 개예요. 우린 누구나 집이 필요해요. 그렇죠. 장소가 있어야 사업도 할 수 있고 장소가 있어야 애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하나는 해야죠. 그거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월세? 전세? 근데 월세나 전세가 더 이상 좋은 해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 5년 동안 2017년도부터 계속 다주택자를 죽여왔고 전세나 월세에 대한 공급을 줄여왔고 2020년도 7월 달에 활용정점으로 임대차 입법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전국의 전세가가 1.5배에서 2.5배 또는 그 이상 상승한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조가 옛날에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로 돌아갔을 때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임대차법이 생겼잖아요.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도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1년에서 2년으로 바꿨을 때 2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2년에서 4년을 바꿨으면은 옛날 통계만 봤을 때는 거의 4년 가까이 영향이 가거든요. 그럼 2020년도 7월이면 2024년도까지는 지켜봐야 임대차 3법의 위력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방법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지금 그런 분들에게 전월세를 살아라? 이것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월세가 아니라 집을 사는 게 좋다. 여름 공장님의 말씀에 저는 납득이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해 주신 금리, 그럼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25%를 인상하면서 올해로 또 추가로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여파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강사 출신이니까 사람에 대한 역병이 돌면은 사람이 죽죠. 그런데 돼지가 죽을까요? 아, 돼지는 안 죽겠죠. 가축죠. 그런데 역병 때문에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 죽으면 돼지도 죽겠죠. 그러니까 돼지, 소, 닭이 사람이 기르고 있는 돼지, 소, 가축은 인간이 죽으면 나중에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간을 죽이는 역병이 도는데 돼지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역병은 금리 인상이고 사람은 경제, 돼지가 부동산이에요. 왜냐면 돼지, 닭, 이렇게 소가 있는 게 아시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 경제란 그 기반 안에 깔려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잘못 올리면은 경제를 죽여요. 여태까지 많이 보셨잖아요. 금리 올렸다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왔잖아요. 길게 보면 20년. 그리고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무너졌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 다 망가진 게 금리 인상에 그때 완전 작살이 났죠. 그러니까 금리를 잘못 올리면은 경제가 망가져요.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경제가 죽으면 당연히 부동산도 죽어요. 근데 이 역병은 처음부터 돼지를 죽이는 역병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말이 자꾸 꼬이는 게 뭐냐면은 이 역병이 퍼지면 돼지가 죽는다로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역사를 한번 짚어볼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금리랑 집값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작가님 팩트예요. 팩트.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금리 올렸어요 그때. 근데 올라갔죠.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금리를 내렸을 거예요. 금리를 내렸는데 부동산이 변화가 없었을 거고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금리를 내렸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없어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적도 있고 내렸는데 가만히 있던 적도 있고 내렸는데 같이 내려간 적도 있어요. 2006년도부터 2008년도, 2008년도부터 2010년도, 2010년도부터 2015년도 맞을 거예요. 제가 요거 관련 강의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결론부터 내리면 역사적으로 금리랑 부동산은 관련이 없죠. 그런데 부동산만 바라보시는데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식시장이랑 채권시장이랑 환율시장은 요동을 쳤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금리를 바꾸면은 당연히 경제 전반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을 뭐라고 하시면은 미국이랑 일본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뭐냐면 이게 되게 쉽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돼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병이 퍼지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돼지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병이 퍼졌는데 이 돼지가 마침 유전자가 인간이랑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역병 퍼지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시장의 지금 체질에 따라서 달라요. 이 일본이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 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LTV예요. LTV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DSR도 중요해요. 네. 근데 옛날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뭔 뜻이지 했는데 이제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LTV랑 뭐 DSR을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대출을 얼마나 해주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오기 전, 그리고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전에 둘 다 똑같았죠. 어떻게 됐냐면 제가 집을 사잖아요. 네. 그럼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대출을 한 12억을 해줘요. 이걸로 세금도 내시고 집값 어차피 오를 거니까 미래 가치까지 측정을 해줘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10억짜리 집을 사면 12억이 생겼죠. 네. 근데 이 집을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해줘요. 또 사면 또 해줘요. 그래서 일본에 유명했던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알아. 얼마 20조인가 2조인가 기억이 조 단위로 조단이었어요. 그분이 이 루머에 따르면은 친한 분들을 통해서 자기 부채를 자산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채를 얻어와서 이 부채를 이 서류를 꾸며서 자기 자산으로 바꾸면 그걸 담보로 또 빌리고 그걸 담보로 또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조대가 넘는 대출을 끌어들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돈이 아무 자격과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마구 풀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인데 한 부채가 한 500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어요. 그러면 제 모든 재산, 제 모든 자산은 빚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만약 금리를 올린다? 치명타죠. 치명타죠. 미국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오기 전에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빅쇼트라는 영화 나오잖아요. 빅쇼트의 영화 보면 스트리퍼나 개의 이름으로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재미를 보기 위해서 채권을 AA 등급으로 바꿔서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까지 대출을 해줘요. 네. 거기도 LTV 110%, 120%. 정말 심한 데는 일본은 130%까지 갔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집이 5채, 6채, 10채예요.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아무 조건도 능력도 없이 집을 무한대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체질이 달라요. 돼지라 하더라도 이쪽 돼지는 인간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금리 채무가 많아서 올리면 탁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은 뭐냐면은 체질이 다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지금 LTV랑 DSR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잘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건강하다는 거군요. 너무너무 건강하죠. 아니 저희 주변을 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뭐 투기꾼들이 무슨 돈이 있냐고 하는데 우리 본인부터 봅시다. 여러분 빚이 얼마나 있으세요? 아니 앞으로 얼마나 빌릴 수 있으신데요?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으면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세요? 여러분 대출을 못 받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일단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무서워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담보대출 연체 비율은 낮아요. 0.2%대입니다.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연체 비율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대출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건전한 대출 환경에서는 금리를 좀 올린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일단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제가 지금 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금리를 신경을 아예 안 쓰고 하고 있어요. 정말로. 아마추어라 불러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금리 인상의 시기인 건 맞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좀 네. 뭐 하지 말아야 할 투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혹시나? 있죠. 뭐냐면 제가 봐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동산에는 결국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일단 돈 벌려고 하는 게 맞고요. 내 집 마련 한 칸도 사실은 그 안에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생각해 보시면 잠깐요. 양도소득세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되게 쉬워요. 아마 이거 옛날에 만든 분도 인정하실걸요. 양도소, 그러니까 차익이 만약에 내가 집을 팔았는데 이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를 돌려주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근데 돈을 남겼다 하면 뺏어가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대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재화가 올라갈 거란 기대 심리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재화 가격이 올라간다는 차익을 노리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월세 수익만 노리시는 분이 계세요. 네. 월세 수익을 노리는 건 뭐냐면 소유는 하기 싫어. 근데 빌려 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더 외곽. 지방에 있는 상가나 건물들은 거래가 잘 안 돼요. 네. 가지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은 월세를 열심히 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로 월세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이야 바뀌었지만 오피스텔 옛날에 10평대 오피스텔 왜 샀습니까? 월세 받아요. 월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 월세 수익이 어떻게 날까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5천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대출을 80%를 받아요. 그럼 1억 2천이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3천에 50에 월세를 끼면은 내가 받았던 대출 있죠.
1억 2천의 대출 이자와 내가 받은 월세 50만 원을 비교해서 만약에 대출 이자가 더 크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얘기해서 내가 대출 받은 것보다 월세를 더 많이 받아야지 얘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올라가는 시기엔 말이 안 통하지만 예전에 지방시장 안 올라갈 때는 이렇게 대출을 끼고 집을 여러 채 샀어요. 그래서 지방에 한 채당 무피로 15만 원씩 남기는 투자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막 15만 원씩 20채 하면 300만 원이 돼가지고 책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저금리이기 때문이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받는 월세보다 금리가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이 다음 사람도 사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 목적 자체가 소유의 가치, 시세 차익이 아니라 월세만을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은 금리가 올라갈 때 가지고 싶은 사람의 수가 더 줄어듭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투자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 월세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사고자 할 때는 금리 인상에 굉장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피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정리가 끝난 얘기인데 예전에 한창 붐이 불었던 게 우리 밀요래 두타 이런 데 가면 구분상가 있죠. 가든파이브 가보셨어요? 힘들어요. 비어있잖아요. 거기 다 구분상가 분양한 거거든요. 그 구분상가 가지고 싶으세요? 솔직히 어디가 내 건지도 몰라요. 이 안에 놓으면 동대문 밀요래 가면 다 칸막이 쳐놓고 천으로 칸막이 쳐놓고 장사하잖아요.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한 거지 그 땅은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나 혼자 거기서 뭘 못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의 소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 목적으로 샀다. 그 밀요래 두타를 샀다. 딴 건 못해요. 거기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만 목적으로 하는 건 금리에 대단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건물 많이 보러 다니시죠? 건물 좋아하시잖아요. 건물을 보러 다니실 때 요새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서울은 지금 2%대가 거래가 돼요. 정말 심한 건 1%대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까지 가시면 정말 좋은 건 7, 8%까지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서울은 2%대의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 팔리고 왜 지방은 갑자기 서울과 달리 7, 8%가 나올까요? 시세 차익.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작가님.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람들이 이게 수요와 공급을 전부 다 반영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가지고 싶어.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이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지으면 더 멋진 세입자, 더 멋진 건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더 커지면은 여기에 땅을 살 것 같으니까 미래에 이 땅이 많이 비싸질 것 같으니까 당장 월세가 안 들어와도 이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의 가치 상승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방은 지금 아시겠지만 뭐 지방 소멸부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월세가 만약에 높지 않으면 거래가 될까요? 아니에요. 이 땅은 나중에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이 와요. 이런 상황이면 여기 건물을 많이 짓고 싶거나 거래가 활발하게 안 되거든요. 거래가 활발하게 안 되니까 가격도 많이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를 빌려 쓰고 싶은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지방도 똑같이 손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높이 나오는 거예요. 7, 8%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가지고 싶은 건물일수록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적을수록 수익률이 높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지방은 수익률이 높게 나와요. 근데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금리가 낮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쳐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치면 지방 부동산의 최고 메리트였던 이용 가치에 대한 혜택이 내려가요. 건물주 입장에서. 근데 서울은 놀라운 게 지금 애시당초 수익률이 2%대잖아요. 근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도 7, 8%에서 7, 6은 금방 내려가거든요. 근데 2%에서 내려가도 1.6, 1.4, 1.3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률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소유의 가치를 갖고 있던 건물은 지금도 올라가요. 근데 지방에 여러분 지금 지방뿐만이 아니라 경기보다 좀 더 먼 외곽이 있죠. 충청도나 지방에 건물 물건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정말 이 노후하신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월세만 믿고 있었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대출 연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자녀분들한테 어떤 증여도 일찍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매물이 늘고 있고 강남은 매물이 줄고 있어요. 강남은 매물 나오면 요새 지금 얼마 만에 팔리는지 아세요? 강남에 매물 나오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3시간 지나서. 3시간. 삼성.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몰라. 잠깐만, 저도 좀 알려주세요. 진짜 저보다 많이 만나시잖아요. 진짜 이게 제가 얘기하면 너무들 안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저는 이거 세상 뭐 잘못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너무 많은데 강남 주요 입지에 건물이 나오면 호가가 비싸도 반나절을 못 버텨요. 끝이에요 그냥. 지금 이런 데는 팔리고 지방은 안 팔려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올라가는 지역이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월세 상가는 특히 지방에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됩니다.